한 주 잘 지내셨어요? 어, 어제부터 비가 왔죠. 비 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 그 뭐지? 29도? 29도까지 올라갔었죠. 29도? 30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오면서 그랬었죠. 어제 사실 좀 추웠어요. 제가 어제 밖에 일을 하러 갔다 나갔었거든요. 근데 많이 춥더라고요. 이렇게 기온이 들쑥날쑥하면 건강이 많이 탈이 나죠. 저도 조금 건강에 탈이 생긴 것 같은데 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어제 날씨의 여파라고 해야 되나요? 낮에는 그래도 좀 따뜻했던 것 같은데, 방송하러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러 오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방송하러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춥다라는 걸 느꼈어요. 기온이, 약 한 17도 정도? 17도면 늦가을 날씨인가요? 늦가을 날씨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늦가을에 이만큼 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했었던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 제수 딜레마의 법칙. 제수 딜레마의 법칙은 그거라 그랬죠. 제수들끼리 협력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제가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 나는 조금 덜 감옥에 있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선택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1년만 감옥에서 살 수 있을 걸 똑같이 5년씩 사는 그런 그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게 된다는 게 제수 딜레마의 법칙이었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죄수 딜레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믿음과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최고의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시죠. 저도 어른 축에 키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어른 축에 키는 것 같은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손해본 듯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그치만 순간순간 불쑥불쑥 치솟아오르는 그런 욕심이 있죠. 근데 어른들 말씀 잘 귀담아 듣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맞춤법이었죠. 어따 대고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에 98명이 틀리는 낱말이 어따 대고였죠. 근데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따 대고 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어따 대고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따 대고는 소리 나는 대로 아니고 어따 대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따 대고 얘예요. 어따 대고 반말이야. 너무 잘하죠. 어따 대고 거짓말을 해. 어따 대고 큰 소리를 차.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어따 대고 꼬박꼬박 엄마한테 말대꾸야. 이런 말 있죠. 네, 어따 대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아니라 어따 대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주 방송이에요. 저희 별풍당당님께서요, 어따 대고 귀여운 척을 해! 이러시는데요. 저 본래 귀여워요. 많은 분들이 재수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주 방송 시작할게요. 챕터는
1부터서 5까지. 좀 이상하죠? 1부터서 5까지. 자, 1부터서 5까지. 자, 항상 하던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2주의 코테라 소식. 이번 주는 2주의 코테라 소식도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동화 같은 정책 자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맹인모사. 사자성어 나왔어요. 왠지 유식한 것 같죠? 와, 유식한 이야기. 네. 근데요, 유식한 이야기보단 그 장님 코끼리 그 코만지기라는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자성어로 맹인모상이라고 합니다. 장님 코끼리 코만지기 이거는 알았는데요. 사자성어로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맹인모상. 이 이야기는요, 불교 설화에서 전래됐다고 해요. 불교 설화. 전에 몰랐는데, 네. 전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동화 같은 정책자금 준비하면서, 맹인모상이라는 사자성어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불교 설화에서 전래됐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볼게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날, 어느 왕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임금님이 그러니까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서 그 코끼리 있죠. 코끼리. 각각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코끼리를 만져보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요, 각자 코끼리를 더듬더듬 만져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코끼리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져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닮았는지를 알려면 코끼리 코부터서,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더듬더듬 만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 한 부분들만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물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코끼리는 커다란 물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키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옛날 나락 벼 알죠? 벼. 그거 놓고서 이렇게 키질했던 거 있잖아요. 그 키를 닮았다고. 코끼리는 키를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둥을 닮았어요. 그리고 코끼리의 등을 만진 사람은 벽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커다란 벽을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동아줄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자가 서로 자기가 만진 게, 그러니까 자기 말이 옳다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게 되죠. 내 말이 맞아. 분명히 기둥이었어. 기둥을 닮았어. 아니야, 분명히 키를 닮았어. 아니야, 분명히 물을 닮았어. 아니야, 벽을 닮았어.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아웅다웅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신하들은 껄껄껄 웃는다고 하죠. 껄껄껄 웃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한 말이죠. 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왕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각자 다른 부분들을 또 만지게 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각자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보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한 부분만 보는 거, 이런 거는 우물안 개구리,
뭐 이런 거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로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가 만진 부분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자, 그래서 코끼리가 이러죠. 나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는 거 어떨까? 코끼리는 벽이구먼. 코끼리는 기둥이네. 코끼리는 관이네. 이러면서 한 부분들만 만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그러죠. 너무 코끼리가 황당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 더 좀 깊이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코끼리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사람은 보통 그렇죠.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보고 이랬던 거.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보지 않은 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 그리고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거, 그리고 내 귀로 듣지 않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을 많이 하죠. 부정을. 저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이렇게 개방적으로 열어놨다 해도 내가 보지 않은 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게 되죠. 반신반의하게 한다고 하나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맹신하다시피 하죠. 내가 본 게 맞아. 이렇게 내가 만진 게 맞아. 내가 경험한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많이 자기의 경험은 거의 뭐 100% 뭐 가깝게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해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어 하고 생각을 하면 그 길은 다시 안 가려고 하고 거기는 그쪽으로는 좀 피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데 근데 항상 그 경험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거 말고 또 다른 경험이 더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일본에 가서 좋은 풍경을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야 저기 우리나라 어디 가니까 정말 멋있더라. 그러면은 아니야 일본이 더 멋있어. 이렇게 우기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본보다 우리나라 경치가 훨씬 더 멋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거만 이렇게 고집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끔이라기보다 조금 자주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는데요. 근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에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 눈이 안 보였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니었죠. 그런 것처럼 무의미한 믿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믿는 마음. 그죠?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 초보 R&D 지도사들 그리고 기업 그러니까 어떤 지원 과제에 한두 번 성공해본 기업 대표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경험했던 지원 사업, 내가 경험했던 그 지원 사업에 성공한 경험. 한두 번의 성공이 모든 것의 표준화는 아니거든요. 표준화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거를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그렇다고 다른 지원 과제에도 똑같이 그 상황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경험대로 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성공했던 경험, 그걸 믿고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지원 과제, 또 다른 지원 과제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패라는 게 아니라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과제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면, 이거에 포커스를 뒀다면, 다른 지원 과제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그 중점사항,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한두 번으로 다른 것까지 일반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섣부른 그런 자기 경험에 의한 그런 그런 선택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지원 과제를 경험을 해본 R&D 지도사의 조언보다 자기의 그 한두 번의 경험, 성공했던 경험을 따르는 그런 마음 자세,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해봐서 안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실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 과제를 여러 번 수없이 많이 경험해본 저희 협회, 그리고 협회의 R&D 지도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도 기업을 위한 현명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코테라의 카페입니다. 항상 방송 때마다 한두 번씩은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 정심, 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저희 협회의 그 정심인데요. 바를 정자는 아니에요. 바를 정자는 아니라고 하고요. 내가 아니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기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진 정심,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코테라의 정심미 카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협회장님께서요, 왜 아직도 겨울이냐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걸 미처 기억을 못 해냈어요. 정말로 네, 도도새 맞나봐요.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꼭 배경을 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도새 맞나봅니다. 다음 시간은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다음 주에는 꼭 바꿔올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당장 집에 가면 이거부터 바꿀게요. 됐지요? 당장 집에 가서 이거부터 바꾸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세상의 법칙이죠. 지난주에 좀 아까 설명드렸었죠. 제수 딜레마의 법칙. 이번 주는 17번째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네, 그림을 보니까 이 깨진 유리창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뭔가를 가져가고 있네요. 자,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작은 무질서의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한 대가 깨진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 한 대를 방치했는데 그거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뭔가를 훔쳐갑니다. 이 자동차가 없었다면, 이 깨진 유리창을 가진 자동차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훔쳐갈 생각을 했을까요?
정상적인 자동차였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요,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필립 짐바르도입니다. 1969년에 이런 실험을 하신 교수님이면 연세가 많으실 것 같네요. 자, 필립 짐바르도라는 심리학자 교수인데요. 이분이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 실험에서 유래된 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1982년에 범죄 심리학자인 켈린과 윌슨은 이 실험, 필립 짐바르도 이분이 하셨던 실험에 착안해서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의 기관 글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말을 명명한 사람들은 켈린과 윌슨이라는 사람들이죠.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요, 범죄 심리학에서 사용했던 말인데요. 지금은 일반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에도, 그리고 홍보, 고객 서비스, 기업 이미지, 그리고 조직 관리 등 여러 비즈니스 분야에 얼마든지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생활에서도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적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과도 비슷한데요. 기업들이 보기에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그러한 세세한 것에서 기업의 전체 이미지를 확대 해석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찮은 일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저렇게 조그만 거, 저렇게 하찮은 것도 못하는데 더 큰 건 할 수 있겠어? 하찮은 것도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데 더 큰 거는 신경 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기업에 적용한 A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게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인데요. 뒤에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입니다. 필립 짐바르도 심리학 교수의 실험이 어떤 거냐면요. 2대의 중고 자동차를 슬럼가, 그러니까 변두리 골목에 세우고요. 모두 보닛을 열어놨대요. 근데 한 대는 그 유리창을 깨가지고 놨고요. 한 대는 멀쩡하게, 유리창 깨지지 않게 아주 멀쩡하게 정상으로 이렇게 2대를 갖다 놨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 결과는요, 정말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정상적인 그 자동차는 보닛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쓰레기도 거기에다 사람들이 버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부품 다 꺼내고 훔쳐가고, 다른 유리창들도 다 깨고,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진짜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있었다는 실험이죠. 단지 유리창 하나 깨지고 안 깨지고의 차이였는데. 그래서 켈린과 윌슨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러니까 짐바르도 분이 실행했던 그 실험보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진행했던 실험을 더 보강하고자 변두리 지역에 유리창이 깨진 집 있죠. 집을 그대로 방치한 실험을 추가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깨진 창문을 보고 그 건물을 버려진 집으로 생각했는지 돌도 던지고 거기다 쓰레기도 던지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벽에도 막 낙서하고 그래가지고 집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찮은 거, 가볍게 유리창 하나 깨졌는데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저기에서 그 집을 진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게 아주 큰 것으로 발전해 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깨진 유리창의 사례는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좋은 사례예요. 좋은 사례. 나쁜 사례가 아니라. 이거는요, 이분이 지금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인데요. 뉴욕의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이 아니고 1990년대 뉴욕은요, 그야말로 무법지대라고 범죄와의 뭐 전쟁 뭐 이럴 정도로 무법지대였다고 해요. 그런데 1994년에 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 시장에 취임한 후에 그러니까 1994년에 이 뉴욕 그 시장으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취임을 한 거죠. 취임을 해서 이때부터 뉴욕의 치안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뭐 CCTV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결국 실패를 하셨다고 해요.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1996년에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이분이 접했대요. 그래서 기존에 진행했던 그 강경책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게 범죄와의 전쟁이 아닌 낙서와의 전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뉴욕 그 건물벽에 그리고 지하철역에 낙서가 아주 많이 심각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시장님이 낙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낙서를 보는 대로 지우게 하셨대요. 낙서를. 그랬더니 1년 정도 지났을 때 뉴욕의 중범죄가 75% 정도 줄어들었고 1997년에 이분은 다시 뉴욕시장의 재선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게 아니었죠. 아주 조그만 거. 낙서 하나 지우는 거에 열심히 했는데 그 여파로 중범죄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방치했을 때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걸 붙어서 해결했을 때 더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사례. 좋은 사례죠,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좋은 사례. 보면요. 우리나라의 깨진 유리창의 사례로는 뭐가 있냐면 서울역 꽃거리 조성 전이에요. 여기가 서울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랬었던 서울역이 꽃거리를 조성한 후에 이렇게 꽃으로 쭉 이렇게 저기 했죠. 서울역 지나다니는 길을 서울역 그 거리를 꽃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숙자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세요. 네, 조그마한 거, 작은 거 하나로 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거는 또 우리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실생활 사례로는 이런 거 맥도날드가 먼저 나오네요. 깨진 유리창의 사례로 기업의 그 사례인데요. 맥도날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세트에 장난감을 같이 이렇게 부록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세트를 사면 장난감을, 뭐라고 하죠? 장난감을,
서비스로 주기로 했는데, 같이 주기로 했는데, 장난감 재고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세트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어린이 세트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 다른 주문, 어린이 세트 주문이 아니라 어른들이 주문하는 그 다른 세트의 주문들까지도 밀리게 됐다고 해요. 왜냐면 어린이 세트의 불만을 해결하다 보니 그 다른 주문에 그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래서 다른 주문들이 계속해서 밀려서 고객들의, 손님들의 그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 세트의 장난감 하나가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렇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여파는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뢰도가 떨어진 거겠죠. 실생활에서도 이 깨진 유리창의 사례를 볼 수 있어요. 흔하게.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죠. 길거리가 쓰레기 하나도 없이 깨끗해요. 근데 내가 버리려고 그러면 왠지 죄 지은 것 같고 왠지 안 되죠.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버리게 돼요. 근데 길거리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여기는 그냥 버려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버리게 되죠. 당당하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쓰레기 더미에,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냄새가 나게 되고 얼굴을 찌푸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았던 곳을 많았던 곳에다가 이렇게 나무 화단을 조성을 하니 쓰레기가 사라졌다는 예예요. 실제로 있었던 예. 쓰레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버려서 여기에다가 꽃길을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한 지방의 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하나, 우리도 쓰레기가 이렇게 쓰레기 봉지 아니면 그 박스 있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요. 그 편의점 앞에 빈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빈 박스가.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빈 박스 이제 물건 정리하고 빈 박스를 잠깐 놔뒀는데 그 잠깐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음료수병도 버리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이래서 거기가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깨진 유리창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군가가 쓰레기를 던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버리는 거. 이것도 깨진 유리창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아주 사소한 거, 사소한 위기관리의 부재가 결국 뭐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새 유리창으로 바꿔 끼워야겠죠? 그러니까 수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개개인이 우리 마음속에도 깨진 유리창이 있다면 지금 당장 새 유리창으로 갈아 끼우는 거 어떨까요? 별풍당당님 별풍선 28개네요. 우와!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안 보이죠? 이거 매번 하는데요. 사랑합니다. 됐죠? 안 됐나? 안 보여요. 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사회의 관심을. 이번 주는요, 스마트폰의 영향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른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 많이 고민하시죠? 자녀들의 그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스마트폰의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분들이 대부분 있으시죠.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녀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다 성장을 했다면 손자, 손녀도 있을 것이고, 한번 보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기사는요, 뇌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 사용 시기 최대한 늦춰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다 있어. 근데 나만 스마트폰이 없어. 그래서 엄마 나도 사줘요. 아빠 나도 사줘요. 나도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만 없다고 하는데 사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요즘 뻑하면 왕따시키고 뻑하면 학교폭력 심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참 선택하기가 네 딜레마죠.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네. 자, 기사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중 26,871명의 학생이 스마트폰 과의존군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되게 많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너무 많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산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학년 중에서 26,871명의 학생이 스마트폰 과의존군이다. 과하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초등학생 연령기에 스마트폰 중독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뇌에서는 쾌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스마트폰은 알코올처럼 빠른 시간에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도파민이 빠르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쾌감이 스마트폰을 손에 딱 쥐면 빠르게 즐거웠다가 행복했다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빠르게 그 행복감, 쾌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고 싶겠죠. 결국 한마디로 중독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손에 줬을 때 쾌감을 느끼고 사라지면 쾌감이 급속도로 사라지면 중독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없으면 빠르게 사라지고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스마트폰 폐해로 사이버 폭력, 동영상 노출, 게임 중독이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동영상 있죠. 야동이라고 하죠. 그 야동을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노출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야동이 그러니까 무분별한 야동이 노출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쉽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3살부터 1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안으로는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많은 학교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들이 불평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정상이야.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공부가 제대로 될까?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허용을 하게 되면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걸 본인들도 알면서 그런 투정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핸드폰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기능만 있는 키즈폰이나 피처폰을 사주자.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늦을수록 좋다.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최대한 늦게 노출되도록 끊임없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노모포비아 증후군 어른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말이 좀 어려워요. 노모포비아 증후군. 이게 뭐냐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인들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다지 불안하진 않아요. 불안하진 않은데 최근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노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 스마트폰으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종이책보다는 이제는 그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스마트폰 보는 게 스마트폰으로 그 책을 읽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접목해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적용을 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모포비아 증후군이요. 대표적인 스마트폰의 문제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노모포비아 증후군은 좀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도파민의 문제인 것 같죠. 네, 도파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중독에 걸리지 않게, 중독되지 않게, 이미 중독이라면 벗어날 수 있게 노력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문제점은요, 스마트폰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대표적으로 사이버 멀미. 자동차를 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빠르게 스크롤하거나 화면을 통해서 빠른 움직임을 보면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과 팔에 통증이 온다고 해요. 손과 팔에 통증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손가락과 손목, 그리고 팔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꺾이는 느낌이 든다는데요. 뒹굴뒹굴 하면서 봐서 그런지 저는 손과 팔 통증은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손목에 힘이 가게 되죠. 그래서 통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의 피로감, 저는 이걸 심각하게 느꼈어요. 안구 건조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눈의 피로는 결국 몸 전체의 피로감과 두통을 가져오죠. 눈이 피로하다는 거, 쉽게 피로해져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있으면. 그리고 거북목. 아이들한테서 이 거북목이 많은데요. 장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는 목과 어깨 등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목 주름도 유발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많이 보면 안 좋을 것 같네요.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이거는요, 이미 중독이 된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관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에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란 해서 나오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시간 선택제 아시죠? 이거 한참 저기 했었는데 지금도 부모가 해당 게임 사이트를 방문해서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심하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챕터 4번째입니다. 틀리기 쉬운 맞춤법. 이번에는 역할과 역할을 한번 봤는데요. 저도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언제 역할을 쓰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역할은 다 알죠. 역할의 뜻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이것을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역할은 뭘까요? 역할이 아니라 역할.
이 역할은요,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배웠거든요. 역할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져서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할과 역할을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할이라는 거는 이미 사라져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러니까 역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네가 이 연극에서 맡은 역할이 뭐야? 아빠의 역할을 열심히 했어. 우리 집안일도 역할 분담하자. 자동차의 역할은 잘 굴러가는 거야. 네, 자동차의 역할은 잘 굴러가는 거. 맞을까요? 네, 어쨌든 역할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말, 그리고 역할이라고 쓴다는 거. 역할이죠, 역할. 근데 역할이라고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챕터 5번째, 조금 더 현명하게, 네. 17번째 이야기, 믿음2입니다. 저번에 믿음이라는, 저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요번에는 그래서 믿음2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확신이 됩니다. 마음으로 나는 저걸 건널 수 있어 라고 믿으니까 후딱 하고 건널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순간 꿈은 점차 현실이 됩니다. 한 배에 탄 사람들은 가능한 한 같은 것을 믿고 같은 확신에 찬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 배에 탄 사람이 우리는 다 이 강을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서 살 수 있어. 이런 좋은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 열심히 힘차게 노를 저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배에 탄 사람이 우리는 죽을 거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절망 속에 허덕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한 배에 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능한 한 같은 것을 믿고, 그러니까 잘 될 것을 믿고, 그리고 꼭 잘 될 거라고 믿고,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꼭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것이 점차 현실이 됩니다. 그죠? 모두가 모든 풍선들이 모여서 하늘을 둥둥둥둥 날아갈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것처럼 그 단체도 그렇죠? 한 마음으로 뭉쳐서 좋은 쪽으로 둥둥둥둥 같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로 이루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2주의 코테라 소식은요.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차, 디딤돌 창업과제 3차입니다. 3차 시행 계획 공고가 났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협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이원단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원단들만 들어가 볼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요.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과제에 많은 기업들을 성공시키고자 전문 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전문 이원단들 지침 이런 것들을 저기 협회에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읽어보고 와 이렇게 하면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구나 하는 거 봤는데요.
기업 대표님들이시라면 디딤돌 창업과제 3차 지원해 보시고요. 전문 이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딤돌 창업 과제의 그 지원 규모가요. 그러니까는 지원 규모가 총 758억 원이네요. 예산이 총 758억 원이 그 예산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1차, 2차 빼고 3차 지금 이제 3차 신청하는 때죠. 신청하라고 공고가 난 거죠. 3차에만 120억 원의 지원 방식은 자유응모입니다. 자유응모. 와, 자유응모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치열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성공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 같네요. 정부 출연금이 총 사업비의 80% 이내고요. 1년에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민간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그리고 민간 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면 나머지는 현물이겠네요. 네. 그리고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들어오셔서 네. 코테라에 정실 및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에 들어오셔서 언제 어떻게 이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여러분들이라면 그 전문위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나의 예비 멘토 기업이나 지금 현재 멘토를 맡고 있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이 디딤돌 창업 지원 과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별풍당당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별풍선 항상 이렇게 해주셔서요. 감사해요. 항상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요. 오늘도 많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